그럼 이제 오늘부터 그 중학교 지도 수업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책을 보시면 이제 10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책과 프린트를 이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나갈 건데, 일단 제가 이제 뭐 책 페이지하고 프린트 페이지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책 10페이지부터 한번 쭉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중2도 1호 개정으로 바뀌어서 할 게 많기 때문에 10페이지부터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이제 교과서 이제 편찬 방향을 보시면 여기 중요한 표시들이 있어요. 이제 10페이지 보면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제 적합하며 핵심 역량 함양, 그다음에 실생활 중심,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초점을 두게 될 거고, 우리는 항상 지도서의 방향성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시험에서도 이게 이제 많이 반영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1호 개정이 나온 뒤로부터 이제 임용시험 문제도 실생활 문제가 이제 더 많이 나오게 됐고, 이제 재작년에는 아예 이제 지도서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서 출제도 됐었죠. 핵심 역량, 뭐 수학, 교과 역량 6개는 항상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편찬 방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교육과정을 충실히 구현한 교과서 해서 이제 요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를 보시면 교육과정에 제시된 인간상의 추구를 보시면 그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전인적 성장이라는 건 정의적 영역도 굉장히 강조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과 교육과정의 구현해서 6가지 수학교과 역량,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검은색으로 자체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학과 6개 역량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검은색 표시된 것들 다 그 수학교과 역량과 관련이 된 거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로 가죠. 그래서 교과서의 특징 1번을 보시면 여기 밑에처럼 대단원 자기평가가 꼭 있어요. 여기 대단원 자기평가가 있는데, 특별히 수학과 평가는 크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평가하는 거, 두 번째는 모든 구성원 상호평가, 이건 이제 안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모든 평가. 그래서 이제 평가는 이제 자기평가, 그 다음에 이제 모둠원, 그 다음에 다른 모둠. 을 이제 평가할 수 있다. 이거죠. 요 평가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3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이제 2차에서 학습 지도안 작성하는 이제 지역이라면은 이제 이런 어떤 평가 내역까지도 적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 소인수분의 정수와 유리수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평가 이제 관련된 게 나와 있죠. 그래서 관련해서 프린트 1페이지를 보시면 프린트 같이 이제 계속 보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크게 자기평가지 양식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프린트 1페이지처럼. 그 다음에 모든 구성원 상호평가지 해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 보시면 다른 모든 평가지. 이렇게 크게 이제 3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3가지 유형을 여기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계속 책으로 넘어가서 아예 프린트를 옆에다가 그냥 놓고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 다시 12페이지로 2번에 가시면 두 번째 특징은 수학과 교육과정의 구현이죠. 그래서 수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수학습 평가 및 방향, 방법, 유의사항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여기 의사소통 보세요. 문자와 일상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이게 이제 교수학습 방법의 유의사항에 나온 건데, 이거를 정말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교직 수학에서도 얘기했던 와그너의 이론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론과 교재 연구에 있는 이론과 교과서에 있는 그런 것이 매치가 됐을 때 그 중요성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차피 이제 시험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지도서랑 이론이 연관돼서 출제되는 그런 유형이 제일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론에서 봤던 것이 이렇게 교과서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 세 번째, 수학의 유용성과 가치 이해 제공. 이건 이제 태도 및 실천에 있었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4번, 바른 인성 함양의 도모는 정의적 영역의 강조인데, 여기 함께하는 수학 그 내용을 보시면 심장병 어린이 돕기 마라톤 대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들, 이제 이게 교과서에 반영이 되는데, 이건 이제 이 교과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연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 2페이지를 보시면 구분을 해놔야 되겠네요. 그래서 프린트 2페이지 보시면 요 교과서에 나오기 전에 이 연구를 한 게 있어요. 이 단축 마라톤이라고 해서 연구를 한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4명의 학생이 5km 단축 마라톤 한 경기 결과를 뒤에 있는 그래프처럼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교사는 이거를 단편적인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진짜 마라톤 경기를 중계하듯 스토리를 구성하여 학생들이 내용을 채워가도록 한다. 이제 이게 연구가 됐었습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이렇게 교과서를 만든 건데, 뒤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그 프린트 3페이지 보시면 유정, 홍철, 인호, 보라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단편적인 사실만 나열한다면 유정이가 이제 제일 빨리 도착을 했고, 홍설이랑 민호는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같이 골인 했고, 보라는 이제 중간에서 포기를 했는데, 이 밑에처럼 3페이지 중간처럼 스토리 구성을 하는 겁니다. 유정 선수 무리를 한 걸까요? 속도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이거는 중간에 그래프가 갑자기 꺾인 것을 토대로 이런 스토리를 구성해 본 거고, 홍철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멈춰 있는 것을 통해서 또 이제 15분 만에 뭐 주저앉았다든가 뭐 이런 것을 토대로 스토리를 구성을 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실제로 교과서에 반영이 잘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13페이지, 책 13페이지 계속 가죠. 여기 보시면 지식의 창조 및 융합 능력의 신장에서 창의융합인데, 시 속에 있는 1차 방정식 해가지고 특별히 실생활과 타교과 이렇게 연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특별히 이제 창의융합에서는 수학 내적 연결과 수학 외적 연결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또 살펴보죠. 그래서 내적 연결이라는 건 뭐 이런 거죠. 다른 수학 영역, 뭐 기하, 대수 등등등의 연결이라고 할 수 있고, 수학 외적 연결은 실생활과 타교과. 그래서 이제 국어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 속에 있는 1차 방정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타교과 또 이제 활용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 이제 수학교과 역량 추론, 문제 해결, 의사소통, 그 다음에 15페이지 창의성 함양의 기회 제공. 그래서 이 별 모양의 도형, 이제 제가 이제 간혹 인용을 했던 건데, 이거는 이제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베르타이머의 이론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10번에 탐구 능력 증진 기회 제공인데, 여기 보시면 10번에 보시면 관찰, 분석, 조직, 표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확인하고 정리하고 해석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정보 처리 첫 번째 것과 관련이 있죠. 이거 정보 처리 뭐 몇 번인가는 이제 뒤에 나오니까 그때 또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쭉 보시고, 그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 이제 학습자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내용 전개 14번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초등학교 때 배운 덧셈과 뺄셈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역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공학적 도구 활용, 그 다음에 16번은 실생활과 연계,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페이지, 19페이지는 교과서 구성이니까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넘어가고요. 20페이지, 21페이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총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론은 이제 교과서 진짜 본 내용이고, 지금은 총론인데 이건 중학교 1학년 때만 할 거예요. 2, 3학년 다 똑같아요, 총론. 그 다음 22페이지 수학의 특성과 본질. 여기 수학의 특성, 이 부분이 사실 신론에서는 이제 어떤 수학 교육의 이제 특징,
이라고 해서 이제 많이 안 나와 있어요. 이제 정신도야성이나 이제 실용성이나 그다음에 문화적 가치, 신미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수학교육학 정론에 보시면 좀 이렇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학교육학 정론을 이제 따온 겁니다. 두산 교과서에 인용하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이제 제 생각에는 두산 교과서에 인용하고 있는 책은 다 한 번씩 훑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심화반에 반영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학교육학 정론이 있어요. 뒤에 이제 인용 교재가 이제 다 나오니까 그때 뭐 하나씩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신론과 교재연구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수학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학의 특성을 보시면 뭐 추상성, 뭐 이건 뭐 잘 아실 거고요. 형식성, 그렇죠. 형식화 강조하죠. 여기 개통성을 보시면 특별히 수학 교과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개통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린트 3페이지를 보시면 제2차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개통성을 중시했는데 이때부터 수학 교과는 개통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교육과정에 비해 체계성을 갖춘 게 2차 교육과정이고요. 여기 두 번째가 중요하죠. 수학 본연의 개통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프린트 3페이지예요. 그래서 생활 중심의 경향을 약화시키고 개통성을 상당히 중시해서 이때 뭐 대수, 기하 딱 영역별로 나누고 개통적으로 많이 구성을 했죠. 물론 이제 한계로서는 아직 제1차 교육과정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고 이제 이때 당시 1963년이면 1960년에 수학교육 현대운동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고 3차 교육과정이 정말 활발했을 때인데 아직 뭐 2, 3년 정도밖에 안 된지라 현대운동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특별히 개통성 하면 2차 교육과정부터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계속 교과서로 가시면 뭐 직관성, 논리성, 일반성, 특수성 이건 이제 잘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 절대주의 이거 뭐 그 1열에 신론에서 다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플라톤주의. 여기 플라톤주의에는 소크라테스의 삼파법과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칸트의 선험적, 칸트의 이론과 소크라테스의 이론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심화반 강의를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논리주의, 직관주의, 형식주의 이건 이제 다 했던 거죠. 그다음에 중경험주의 뭐 중요하게 다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다 우리가 뭐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에도 나오고 신론 교재연구에도 나왔다. 그럼 뭐 중요성이 2배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24페이지에 구성주의. 당연히 이제 중요한 것들은 다 실려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참고 문헌을 보세요. 맨 밑에. 자, 수학교육학 정론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수학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인데 제2개정판 수정판이거든요. 요걸로 저희는 심화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요걸로 해야 돼요. 이게 이 전권은 실려있지 않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수학학습 지도 뭐까지만 쓸게요. 원리와 방법 그렇게 적혀 있죠. 그 다음에 신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지도서에서 이렇게 인용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교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5페이지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이거 뭐 신론에도 그대로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네, 1번 개정의 중점 사항이 있는데요. 이거 혹시 서술형의 1점짜리 정도로 포함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작년에 이제 문제풀이반 했을 때 7번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26페이지 개정의 중점 사항 1번에 보시면 26페이지에 그 개정의 중점 사항이 8가지가 있잖아요. 이 8가지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7번을 냈었어요. 이제 통계 관련된 문제를 내면서 이제 통계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해서 특별히 실생활 중심의 통계를 강조하는 교육과정이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적으라고 했는데 뭐 공학 도구의 활용을 강조하는 교육과정 이것도 중요하죠. 정의적 측면 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취 기준의 코드화를 보시면 이건 이제 부연 설명을 위해서 제가 프린트에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4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구수 05, 03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앞에 구수는 학년군지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그러니까 1, 2학년 군으로 묶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1학년에 다 배워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2학년 때까지 배우면 돼요. 이거 구수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1, 2, 3, 4, 5, 6 초등학교 넘어가고 중 1, 2, 3 돼 있는데 모든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싹 다 구수로 돼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다 1학년 때 다 배워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3학년 때까지 이 내용을 다 배우면 된다 이거예요. 전부 구수예요. 수화 연산 맨 처음 진짜 이제 소인수분해 시작 거기서부터 맨 마지막에 뭐 마지막 통계 대표값 삼포도 상관관계까지 전부 구수로 돼 있어요. 이거는 이건 뭐 고정이니까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05는 코드예요. 수화 연산이 무조건 01이고요. 문자와 식이 02, 함수가 03, 기하가 04,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가 05예요. 이건 이제 코드 번호에 따라서 고요. 그 다음에 03은 이제 배우는 순서입니다. 이제 통계 그 이제 단원에서 그 영역에서 그 학년에서 이제 배워야 되는 순서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의 코드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쭉 넘어가시고 2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거 수학교과 역량으로 이거 수학교과 역량의 세부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부 내역 해가지고 문제 해결 봤을 때 이거 세부 내역 이거 이제 제가 이제 1, 2월 강의에 7강에 이제 이거를 다 했던 건데 이거 이제 제가 두 번째 주차 때 프린트만 드릴 거예요. 요거 프린트만 드릴 건데 집에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뭐 한 번 더 수업하진 않을게요. 1, 2월에 했으니까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프린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쭉쭉 넘어가면 31페이지까지 요 내용이 이제 제가 2주차에 드릴 프린트에 다 실려 있어요. 자, 이게 31페이지 보시면 교육부에 나오는 수학과 교육과정 별책 8 있죠?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그쵸? 별책 8. 하여튼 두산 지도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책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국과학창의재단 요 내용이 이제 저희가 이제 혹시 1, 2월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7주차에 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했던 그 개발 연구를 했던 거를 제가 정리를 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프린트로만 드릴 거예요. 2주차 때. 그래서 이제 창의재단 뭐 2015 개정 연구 자료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건 이제 교직 수학 7주차에 했던 거고요. 뭐 이건 프린트로 아마 이거를 집에서 공부를 해갖고 오셔야 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건 이제 복습을 이제 수강을 하신 선생님들은 좀 복습을 해갖고 오시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32페이지 여기 수학의 교육적 가치 나오면은 깔끔하게 나와 있죠. 실용적 가치 첫째. 둘째, 도야적 가치. 셋째, 심미적 가치. 넷째, 문화적 가치. 이건 뭐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학과의 성격. 뭐 이건 넘어갈게요. 이건 뭐 신론 했을 때 다 했던 거니까. 그다음에 34페이지. 맨 밑에 참고 문헌 보시면 여기 있는 거 다 있죠? 참고 문헌.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고요. 35페이지. 중학교 내용 책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2차 때는 뭐 중요하지만 그래서 일단 지금은 계속 쭉쭉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어차피 내용을 진짜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아는 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서 계속 아마 43까지 43페이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학교과 역량 6가지 4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하죠? 앞으로 이건 이제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건데 이건 이제 철저하게 이제 복습을 해두시고 앞으로는 문제 해결 1번 하면 딱 이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때는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전략을 탐색하며 이 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는 문제 해결 2번이다. 이거는 뭐 태도 및 실천 3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여기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이거 44페이지까지 이건 이제 앞으로 요거를 많이 인용을 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여러분들이 무조건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1번부터
뒤에 태도미 실천 4번까지. 이건 뭐 무조건 암기죠. 이건 뭐 할 말이 없이 암기입니다. 근데 이제 암기하기가 쉬우려면 또 교과서 및 지도서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43, 44페이지 수학교과 역량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계속 이번에 지도서 수업을 계속 하면서도 여기를 아마 많이 뭐 들락날락 펼치실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씩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5페이지의 평가 방법은 우리가 수학과 평가할 때 다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7페이지. 수학 교수학습 이론인데 역시 이거가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부르소의 교수학적 상황론이 나오죠. 교수학적 상황론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부르소는 수학적 개념을 원형 수학적 개념 단계, 의사 수학적 개념 단계, 수학적 개념. 우리가 분명 신론 그 수교 이론 시간에 부르소에 대해서 했는데 이거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심화반에서 할 거라 이거 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 밑으로 가면 네 가지 교수학적 상황이 나오는데 첫 번째 행동 상황. 바로 보입니까? 두 번째 줄 밑에 행동 상황, 형식화 상황, 타당화 상황, 제도화 상황. 뭐 여기는 이제 이론 시간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다 심화반에서 싹 다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토파즈 효과, 주르댕 효과, 뭐 이건 뭐 조르단 효과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메타인지 이동, 형식적 고착은 얘기를 했죠. 뭐 이거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들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알고 있어야 된다. 이제 혹시 신론과 교재 연구만 공부를 했다면 지금 여기 원형 수학적 개념 단계라든가 행동 상황 이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됐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도 눈여겨 보셔야 된다. 이제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뒤로 가시면 48페이지. 네, 딘즈 하면은 뭐 중요한 거, 그 놀이 6단계 하고 그다음에 수학학습 원리 4단계 중요하겠죠. 이건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했던 거라. 49페이지. 프로이덴탈. 첫 번째 단락은 안내된 재발명. 49페이지예요. 첫 번째 전체적인 단락은 그래서 여기 프로이덴탈 보시면 이제 나와 있죠. 여기가 이제 안내된 재발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두 번째는 현실과 관련된 수학. 이건 뭐 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학화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거 뭐 다 1, 2월에 했던 내용이고요. 근데 네 번째 단락에 보면 한문으로 뭐 심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수요일에 하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수요일이나 다다음 주 수요일에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심상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개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뭐 블로그에도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심화반 이제 수강하기 전에 혹시 신론과 교재연구 어느 부분을 복습을 하고 오는 게 도움이 되는지 얘기를 할 건데 아마 프로이덴탈의 이론을 한번 쭉 보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여기 프로이덴탈이 말하는 이 심상에 대해서 또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알고 계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게. 그 다음에 여기 또 심상 밑에 보시면 그 마지막 단락이죠. 개념, 원리, 법칙을 귀납으로 획득하는 게 아니라 전형적인 예를 통해 곧바로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그것을 획득한다고 주장한다. 이게 각지예요. 이걸 두 글자로 하면 각지예요. 각지.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심상, 각지 이제 이런 어려운 표현인데 이거 굉장히 프로이덴탈의 핵심을 잘 드러내기 때문에 이걸 할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5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위에 3단락은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에 다 했던 거고 밑에 4번째, 5번째 단락을 추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수학습지도 원리와 방법, 뭐 수요일 강의를 안 들으시고 수학습지도 원리와 방법만 가지고 계시다면 요 4번째, 5번째 심상과 각지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시험 범위로 크게 넣어야 되겠죠. 50페이지. 라카토스의 증명과 반박의 논리에 따른 수학 교수학습 이론. 뭐 라카토스야 뭐 항상 중요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그 규칙 1부터 5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 검은색으로. 규칙 5 바로 밑에 보시면 수학적 발견술은 소박한 추측과 연역적 추측이라는 두 가지 패턴을 따른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소박한 추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두 개가 한꺼번에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신론에도 잘 나와 있는 개념이죠. 51페이지. 피아제의 발생적 인식론에 따른 피아제의 반영적 추상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우리가 다 했던 거라 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폴리아의 수학 문제 해결 교수 이론. 해서 폴리아의 문제 해결 4단계로 뒤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문제 해결 4단계에서 잘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쭉쭉쭉 넘어가서 스캠프의 스키마 이론 53페이지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 넘어가고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직관적 지능과 반성적 지능. 이건 이제 반성적 지능, 반영적 지능 뭘 써도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신론에는 반영적 지능으로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건 신론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스캠프의 이해는 4가지. 사실 스캠프는 이해 유형을 4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도구적 이해, 관계적 이해뿐만 아니라 논리적 이해, 기호적 이해를 얘기를 했죠. 이건 이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얘기를 했던 거고, 마찬가지로 역시 강의를 수강하지 않는 분들은 수학습지도 올려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잘 공부를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도구적 이해와 관계적 이해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논리적 이해와 기호적 이해도 스캠프가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단지 그 2개의 중심으로 나왔을 뿐이지 이 뒤에 2개도 우리가 중요성을 갖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림 바로 밑에 보시면 도구적 이해는 관계적 이해에 비해 쉽고 그 보상이 즉각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난다. 혹시 도구적 이해의 장점을 기록해봐라. 이번 시험에는 비슷하게 나오긴 했지만 장점을 기록하라고 한다면 여기 명확한 장점이 잘 적혀 있죠. 보상이 즉각적이고 쉽고, 그러니까 보상이 즉각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보시면 바닐레. 네, 바닐레는 딱 나올 게 2가지죠. 수준 이론과 이제 교수학습 단계. 그래서 교수학습 단계가 또 나왔어요. 출제가 됐었죠. 기입형으로. 바닐레는 이 2가지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보면은 안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안 나왔어요. 수준 5부터 한 다음에 밑에 보시면 바닐레의 학습 수준 이론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여기 보이십니까? 특징. 첫째, 학습자들은 해서 이건 이제 수교이론 시간에 다 했던 건데 요게 나온 적이 없었어요. 일단 바닐레 관계에서 수준 이론도 나왔고 그다음에 교수학습 단계도 나왔는데 특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특징도 여러분들이 서술할 수 있게끔 복습을 해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55페이지 비고츠키 근접 발달 영역.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지지난 기출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비계 설정 관련해서 실제적 발달 수준의 변화 과정을 적으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네, 56페이지는 최근이니까 좀 수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생소한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최근의 수학 교수학습 방법으로서 교과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이제 좋은 것들인데, 첫 번째가 시각적 사고. 그래서 추상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시각하는 사고. 이건 시각적 사고는 너무 당연한 얘기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공학적 도구를 통해서 이제 눈으로 보여준다든가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팀 성취도 분배법. 요거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팀 성취도 분배법인데, 보시면 협동학습의 한 유형이고요. 협동학습은 일단 4-5명으로 구성된 소집단 구성원들끼리 협동을 통해 학습하는 방법이에요. 요즘 소집단, 소그룹, 토의 학습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이때에 상당히 어쨌든 협동학습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팀 내에서 이제 협동을 하는, 팀 사이에서는 이제 경쟁을 채택하는 건데, 이 유형은 다시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 팀 성취도 분배법이에요.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 핵심 아이디어가 나와 있죠. 교사가 제시한 것을
자신의 팀원들이 완전히 학습하도록 팀 내에서 서로 돕는 것이다. 이게 의사소통 1번과 정말 관련이 있거든요. 어떤 수학적 개념의 이해 같은 걸 했을 때 이게 이제 이론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사소통 2번은 자신의 생각을 발표를 하는 거고, 의사소통 3번은 타인의 생각을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1번이 모든 구성원들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을 때 잘한 학생이 부족한 학생 도와주고 이제 이런 의사소통을 통해서 팀 전체가 그 수학적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게 팀으로 결국 성취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제시한 거를 팀원들이 완전히, 그러니까 팀 내에서 완전히 해결을 하는 거예요. 서로 돕도록.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 이해를 했으면 그 중에 아무나 나와서 다 발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의사소통 2번이고, 그 다음에 여러 모둠이 발표를 해서 서로 생각을 이해를 하는 것, 타인의 생각 이해하는 게 의사소통 3번이죠.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이해를 돕는 과정에서 협력학습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거는 문제 해결 2번하고도 관련이 있죠. 협력적 문제 해결 과제에서는 특별히 모둠별로 서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해결도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시면 특징적인 것만 우선적으로 기억하면 돼요. 문제 해결 1번은 폴리아의 문제 해결 4단계죠. 2번이 협력적 문제 해결, 3번이 수학적 모델링, 4번이 문제 제기죠. 문제 만들기. 혹시 모르시면 계속 43, 44페이지 이렇게 보시면서 하셔도 돼요. 아직 잘 암기를 못 하셨다면. 자, 그 다음 문제 중심 학습. 이건 이제 교육학에서도 할 테지만 이렇게 두산 지도서에 이렇게 딱 나와 있어서 되게 중요한 주제라서 심화반에서 강의를 할 겁니다. PBL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학습자들이 문제를 개별로 또는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하면서 수학을 학습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학은 어떤 개념 원리 딱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예제 문제 풀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문제를 먼저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 개념을 익혀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순서가 반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존의 어떤 수학 교육보다 교육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서 특별히 수학학습의 거의 모든 과정에 문제가 개입된다는 이 측면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문제 중심 학습에서 학습자들에게 제시되는 문제는 좀 더 큰 문제인데, 좀 더 큰 문제라는 건 이거예요. 1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 원리, 법칙 등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학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즉 비정형 문제가 문제 중심 학습에는 중요한 포인트죠. 정형 문제를 가지고는 하지 않습니다. 비정형 문제. 그러니까 그것을 가는 길은 주어져 있지만 그 가는 길이 복잡하고 많은 생각을 해야 되며 단순한 알고리즘 적용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차원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문제 중심 학습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둠별로 열심히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는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문제 중심 학습은 특별히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줄 수 있어요. 이게 태도 및 실천 세 번째 부분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예전에 1, 2월 달에 강의를 했을 때 특별히 포트폴리오 평가를 했을 때 자기주도 학습을 많이 관련을 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 중심 학습은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익히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그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는 교사가 개념을 설명하고 문제를 풀어보게 하면 그래요. 그나마 이제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반대로 되면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탐구를 해야 되고 모둠별로 정말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오히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엄청나게 길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다음에 57페이지 프로젝트 기반 학습. 네, 프로젝트 학습이란 프린트 4페이지에 나온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의 특징을 보시면 이건 복습용으로 이제 적어놨는데, 프로젝트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개인이 원하는 바에 깊이 있는 탐구를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그젬플로 삼각비를 적용하는 그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교과와의 연계성 이런 것들, 의사소통 능력. 그래서 여기서 프로젝트의 어떤 특징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은
흥미를 유발한다는 조금 부족해요. 혹시나 그거 적으실까봐. 왜냐하면 프로젝트 학습이 모든 학생들이 다 즐겨서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뭐 안 좋아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건 보장할 수 없고 이 세 가지가 신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의사항, 판에 박힌 정형 문제. 아까 얘기했듯이 PBL에서도 얘기했듯이 정형 문제를 지향해야 되고 비정형 문제로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5페이지에 특별히 프로젝트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냥 교실 환경에서 그냥 뭐 프린트에 문제 풀고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직접 측정해보고 관찰해보고 나가서 건물의 높이도 재보고, 이건 이제 우리가 삼각비를 특별히 활용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교수학습 방법의 유의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거리나 높이 등을 측정해보는 것을 토대로 삼각비의 유용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우리가 프로젝트 할 때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학습이죠. 플립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교수 방법이지만 임용에 나오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이거잖아요. 교실에서 교사의 설명을 듣고 학습을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수업 내용을 미리 온라인으로 통해 학습해 오고, 교실에서는 이제 개별적으로 학습해 온 것을 심도 있게 완성하는 것을 진행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미리 온라인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임용은 항상 그 당시의 수업 상황에서만 본문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뭐 온라인 학습 같은 게 이제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조금 중요성은 떨어지지만 뭐 이럴 수도 있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온라인으로 학습하게 하였다. 그래서 중략해가지고 뭐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측면에서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런 유형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딱 그 수업 상황과 그 당시의 상황에서 문제가 출제된 것을 고려해 봤을 때 뭐 거꾸로 학습은 그냥 보고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 문헌 보시면 뭐 아주 많이 나와 있죠. 참고 문헌. 그래서 이제 특별히 중요한 것들. 여기 보시면 뭐 우정호 교수님이 수학교육학 개론도 물론 쓰시긴 했는데 이건 뭐 다 다른 책에 다 녹아 들어있으니까 이건 이제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수학교육학 정론만 추가를 했죠. 뒤에 보시면 이제 나중에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도 나와요. 이게 이제 나오면 적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58페이지. 수학 평가 이론인데 과정 중심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과정 중심 평가. 이거 이제 과정 중심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수학과 평가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뭐 심화반에서도 뭐 잠깐은 얘기를 할 겁니다. 과정 중심 평가 중요하다는 거고. 그다음 그래서 밑에 58페이지 쭉쭉 보고 58페이지 밑에 이거는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58페이지 아랫부분에 보시면 개정교육과정에 따르면 표 바로 밑에 58페이지에 표 밑에 보시면 개정교육과정에 따르면 교사는 뭐 교과 역량도 평가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평가와 수업을 긴밀하게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데, 평가와 수업을 연계한다는 것은 첫째, 수업과 분리하여 이루어지는 평가 외에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평가가 이루어진다. 둘째, 수업에서 학생이 수행한 바가 평가에 연결된다. 셋째, 평가 결과를 환류하여 교수학습에 반영함을 뜻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59페이지에 보시면 과정중심 평가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학기제에선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과정중심 평가가 쉽게 정착될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먼저 자기평가, 동료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거 자기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59페이지의 맨 밑에는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59페이지 맨 밑에. 학생들이 서로를 평가하는 동료평가는 그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여기는 학습관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학생의 입장에서는 준비도, 동기, 태도, 성실도, 만족도 뭐 이런 것들을 동료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교사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동료평가가 학생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가치가 있고 교사의 입장에서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얻기 어려운 개개인의 다면적 평가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이거 동료평가의 장점으로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9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뭐 이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니까 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료 평가제 예시고 60페이지 보면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찰, 면담, 구술 평가 이거 있는데 이건 이제 뭐 다 했던 거라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2페이지. 62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프린트 6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사평가 기준 예시, 학생생활기록부 예시. 교사평가 기준 예시를 보면 기본적으로 뭡니까? 교과 역량을 기초로 평가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학생생활기록부는 요걸 토대로 기록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 6페이지 맨 밑에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연간 지도 계획. 연간 지도. 아마 지금 1주차에는 2단원까지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2단원까지 하고 그다음에 2주차에는 4단원까지 그다음에 3주차에는 6단원까지 그래서 대략 중1이 3주, 중2가 3주, 중3이 2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작년에는 거의 중1을 4주 정도 했던 걸로 거의 기억이 나는데 요거를 이제 왜냐하면 이제 중2, 중3이 공구 개정이어서 공구 개정에서 이제 사라질 것들을 빼서 중2, 중3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일단 이제 올해는 중2도 풀로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일단 3주, 2주 뭐 그 정도로 할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6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뒤로 쭉쭉 넘겨서 67페이지죠. 영역 설명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학교 수학에서의 수는 정수, 유리수, 실수로 확장된다. 그러니까 수화연산은 형식 부력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루는 수의 범위가 확장되어도 계산 방법과 원리의 일관성이 유지된다. 딱 형식 부력의 원리입니다. 6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건 뭐 그대로 형식 부력의 원리이기 때문에 형식 부력의 원리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68페이지. 네, 68페이지 보시면 여기 지도 목표를 보시면 이 정수와 유리수를 한번 볼게요. 그 지도 목표에 보시면 양수와 음수, 정수와 유리수의 개념을 이해한다. 그 다음에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공구 개정에서는 프린트 7페이지를 보시면 공구 개정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정수와 유리수는 정수와 유리수의 개념을 이해하게 한다, 계산할 수 있게 한다 그랬는데 이거를 다 이해하게 한다라는 어떤 뭔가 좀 수동적인 느낌보다 이렇게 이해한다, 이게 다 능동적인 걸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학습 목표 진술 방법의 예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 특별히 학습 목표 진술에는 이제 학생들이 학습 행위를 나타내는 장면과 조건에 따라 동사의 형태로 바꿔 이제 능동적으로 명시적 동사, 학생들에게 나타나거나 변화되어야 할 행동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끔 표시해 주는 동사 이런 걸로 이제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1호 개정에서는 바뀌었어요. 공구 개정하고 좀 다르죠. 꼭 명시적 동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명확하게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학생들이 좀 능동적으로 수행한다는 측면으로 구성이 돼야 되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요소. 이거는 이제 제가 프린트로 다음 주에 드린다고 했는데 특별히 공구 개정과의 차이점은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교수학습 방법의 유의사항과 평가 방법의 유의사항 굉장히 다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중간중간에 다 교과서 얘기하면서 전부 다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내용 체계, 지도 개통 뭐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도 개통 뭐 항상 개통성을 중시하는 수학 과목의 특성상 항상 지도 개통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70페이지. 여기 소수 단원의 이론 배경 보면 소수를 보면 소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신만의 약수로 가지는 수고 특별히 소수가 무한계라는 어떤 증명 과정이 기류법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 기류법으로 돼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클리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아마 읽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사이에 지울게요. 네, 싹 지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수의 발생. 음수의 발생 맨 밑에 네 가지 많이 친숙하지 않습니까? 인식론적 장애에 대한 거죠. 딱 이거죠, 이거. 그래서 특별히 71페이지에 이러한 의문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인식론적 장애의 관점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수개념을 양의 크기와 연결하려는 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론적 장애죠.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음수 지도 모델. 특별히 여기 두산 지도서에서는 레일바이크 모델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데 꽤 시간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수지도 모델에서 이건 이제 이따가도 얘기할 거니까 필요한 거를 적어 두겠습니다. 특별히 음수 개념을 방향을 바꾸는 것. 이 측면인데, 자, 뒤로 넘어가시면 이건 교재연구에 있는 표현으로 쓰는 게 좋겠네요. 72페이지엔 나눗셈에 대해서 나오죠. 이 나눗셈을 수직선 모델로 설명하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해두셔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눗셈에 대한 원칙이 두 개죠. 첫 번째, 뺄셈은 반복하여 72페이지 맨 위에요. 뺄셈은 반복하여 피제수를 나타내는 화살표를 원점으로 줄이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고, 이때 줄이는 방향이 제수의 반대 방향일 때 그 결과를 양으로 간주한다. 이 정도는 뭐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수직선 모델에선 음의 부호는 여러 뜻을 갖는데, 자, 두 가지가 나오죠. 왼쪽을 향하다와 반대 방향. 특별히 수직선 모델에서 나타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거를 보완한 방법이 레일바이크 모델이에요. 물론 이걸 보완한 방법이 귀납적 외사법도 있어요. 근데 레일바이크 모델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6이다. 이걸 설명을 할 때 마이너스 2니까 왼쪽을 향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왼쪽을 향하다 그랬으니까 왼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이번에 또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3이면 왼쪽을 향하다니까 무조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2와 반대 방향으로 3번이라고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이러니까 학생들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인데 왜 오른쪽이야? 왜? 이걸 이제 이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이 부분. 그러니까 화살표의 방향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를 할게요. 화살표의 방향이 일관성이 없어요. 이 측면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샘돌 모델이죠. 요거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실제 기출에 나왔었습니다. 이 샘돌 모델에 대해서. 이거 직접 샘돌 모델 이제 그리고 설명하라는 게 나왔어요. 이건 이제 제가 이따가 프린트에서 나오면 얘기를 할게요. 다음에 형식 부력의 원리. 뭐 수화연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귀납적 외사법이 73페이지에 실려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수적으로 3 더하기 2는 5, 3 더하기 1은 4 이렇게 나타내는 게 대수적 형식 부력의 원리. 굳이 표현하자면. 그다음에 이렇게 기하의 맥락에서로 보는 게 기하적 형식 부력의 원리. 요거 그래서 프로이덴탈이 대수적 기하적 형식 부력의 원리라고 그 교재연구에 얘기가 돼 있죠. 근데 이게 현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지도는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음수 지도를 한 다음에야 좌표 평면을 다루기 때문에 일단 뭐 현 교육과정에서는 어렵지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괜찮은 방법이죠. 이건 이제 출처를 보시면 대부분 교재연구에 있던 내용입니다. 이제 뒤에 74, 75 페이지인데, 여러분들이 학습 지도하는 2차의 뭐 전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2차 전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학습 지도하는 형태를 알아두시는 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2017학년도 기출에 학습 지도하는 형태로 본문이 출제가 된 적이 있어가지고, 형식 정도는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학습 지도안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75페이지 보시면,
도입, 전개, 정리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에는 크게 두 가지예요. 도입에는 여기다가 대략 적을게요. 도입에는 크게 두 가지. 즉 선수학습 확인과 동기 유발로 이루어져 있어요. 크게 두 가지고 그 다음엔 학습 목표 제시도 있죠. 학습 목표 제시까지를 도입이라고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제시. 도입은 이제 크게 세 가지이고요. 그다음에 전개는 교사의 설명과 모둠 활동, 크게 두 가지로 A가 돼 있죠. 그다음에 정리는 학습 정리 및 평가와 후속 차시 예시, 이제 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옆에 보시면 평가가 자기 평가, 동료 평가, 구술 평가 이제 이런 평가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적을까요? 그냥 간단하게만 적을게요. 전개는 교사의 지도, 모둠 활동. 그다음에 정리는 여기 나와 있듯이 학습 정리 및 평가. 그다음에 차시 예고. 이 평가는 자기 평가, 동료 평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프린트 7페이지에 대략 적으시고 살펴보겠습니다. 네, 7페이지 보시면 2017학년도 서술형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렇게 돼 있죠. 학습 목표, 교수학습 방법 이렇게 하고 뒤에 넘어가시면 교수학습 활동 순서 이런 식으로 어떤 지도안의 양식을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어서 실어놨습니다. 이제 76페이지. 보면 매미와 천적이 만나는 주기를 구해보면서 소수의 특징을 알아보는 건데 이건 이제 소수에 대한 동기 유발로도 굉장히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매미와 천적이 만나는 주기를 이렇게 구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는 윷놀이와 사칙 계산에 대한 것이고요. 그래서 78페이지에는 이거예요. 그래서 윷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이제 수와 연산에 대한 개념을 익히는 것입니다. 이게 또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9페이지, 프린트 9페이지의 내용을 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프린트 9페이지. 보시면 딘지의 놀이를 통한 수학 학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딱 윷놀이에 적용하기가 딱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윷놀이는 이거예요. 이거 사칙 계산한 다음에 사칙 계산 익혔으면 이제 윷놀이를 통해서 확실하게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 학습 지도 6단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그다음 이건 이제 우리가 이틀 전에도 이제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일단 역동적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역동적 원리. 이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개념 형성을 위하여 목표가 불분명하며 그 자체로 즐기는 예비 놀이 단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수직선 모델을 토대로 만든 교구가 이렇게 이런 교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그래서 이거를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옮길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이때 교구를 가지고 왼쪽, 오른쪽 이동 및 건너뛰기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건너뛰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건너뛰기도 해보고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학생들은 수학적 개념 형성을 위해서 목표가 도대체 뭘 하고자 하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이거 가지고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비 놀이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 좀 더 방향이 정해지고 목적을 지향하지만 좀 더 방향성을 교사가 제시를 해줘요. 근데 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없는 구조화된 놀이 단계로서 이제 일단 정수의 연산, 이제 더하기, 빼기, 빼기, 곱하기를 뭘로 연결을 시키는 거냐? 오른쪽으로 이동, 왼쪽으로 이동, 그 다음에 건너뛰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게임을 해보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연산에 대해서 좀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때 형성된 개념을 고정시키기 위해 이제 이 정수의 연산하는 법을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좀 이제 희미하게 이제 알다가 어느 정도 이제 파악하는 단계까지 가다가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형성된 개념을 고정시키고 적용하기 위한 실습 놀이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수의 연산, 특별히 곱셈, 뺄셈, 덧셈에 대해서 규칙을 확실하게 지도하고 이 개념을 고정시키고 적용하기 위해서 뭘 하면 됩니까? 윷놀이 게임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은 윷놀이 같은 거 이거 아마 한 바퀴 딱 돌려버리면 정수의 연산은 완전 마스터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개념을 딱 형성해서 그냥 오늘은 이거 알았으니까 이제 집에 가 이러면 이제 조금 부족하잖아요. 이 형성된 개념이 인지 구조 내에 명확하게 딱 틀어 박히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게임을 통해서 확실하게 적용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듯이 뭐 할리갈리 게임 같은 것도 있어요. 할리갈리 게임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플러스 3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0이 되면 종을 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만약에 플러스 3을 딱 가지고 있으면 내자마자 이 종을 딱 치면 되는 거죠. 그럼 학생들은 이 계산이 이제 빠르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계를 순차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그러니까 놀이하고 수학학습을 계속적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동적 원리의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역동적 원리는 교구가 그 어떤 수학 개념의 학습을 위해서 정말 도구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구성의 원리는 이겁니다. 분석보다 구성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건데 한마디로 학생이 완전히 놀이나 어떤 뭐 교구를 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그 교구를 통해서 완전히 수학적 개념을 익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과 방향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역동적 원리는 이제 교구를 보조적인 역할을 활용한다고 친다면 구성의 원리는 이제 교구를 통해서 수학적 개념 학생들이 교구를 이제 가지고 놀다가 구성을 하다가 이제 어떤 수학적 개념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로 하여금 본학습 과제에 흥미를 가지게 할 수도 있고 직관적으로 수학적 개념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익한 지도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이 교단에 서시면 어떨 때는 역동적 원리로 해야 되고 어떨 때는 구성의 원리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구를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활용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시간은 조금 더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교구를 통해서 수학적 개념을 이끌어낼 수 있게끔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논리적인 판단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수학적 개념을 잘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한 것에 대한 논리적인 탐구는 후에 가능하게 되지만 직관적인 탐구는 구성한 것을 통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분석은 이제 뭐 후에 할 수 있게 되지만 직관적인 탐구는 그냥 구성만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뒤로 넘어가시면 여기 분석을 좀 보시면 방금 정수의 사칙 계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정수의 사칙 계산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구성의 원리로 지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수의 사칙 계산의 원리가. 왜냐하면 이 직관적인 모델로도 다 문제가 있고 있어요. 솔직히 보세요. 음수 지도는 이건 학생들이 이 규칙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혼자서 이거를 이제 수직선의 형태를 띈 교구를 가지고 사칙 계산의 원리를 다 발견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양수가 된다? 교사의 설명이 밑바탕이 되지 않고 혼자서 이런 걸 발견한다? 이건 뭐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임의적으로 규칙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구성의 원리에 따라서 진행하기가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 정육면체의 모서리, 꼭지점, 모서리, 점, 꼭지점 사이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혼자 알아낼 수 있어요. V-2 더하기 F는 2라든가 이런 것들을 혼자 알아낼 수 있는데 정수의 사칙 계산은 음수 자체가 인위적인 방향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방금 얘기했듯이 역동적 원리로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적인 역할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수의 사칙 계산 원리를 확실하게 익히는 데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구성의 원리는 느낌이 올 거예요. 역동적 원리하고의 차이점은 학생들이 스스로 구성할 만한 충분한 그런 어떤 이제 인지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좀 바탕이 돼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정수의 사칙 계산, 특별히 덧셈과 뺄셈에만 국한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덧셈과 뺄셈은 그래도 직관적으로 학생들이 구성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뭐 오른쪽으로 가면 뭐 더하고 빼면은 뭐 왼쪽으로 향하다. 뭐 이 정도만 알려줘도 그래도 알 수 있는 방향성이 있는데 곱셈과 나눗셈까지 가려면 관련된 규칙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구성을 통해서 이끌어내거나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역동적 원리에 따라 지도하기는 좋죠. 그래서 이제 뒤에 양팔저울과 등식의 성질 얘기를 할 건데 이거는 역동적 원리, 구성의 원리가 다 가능합니다. 이거는 가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특별히 음수 같은 경우 이제 수학자들도 1000년이나 시간을 걸쳐서 겨우 이해된 개념이니까 이 모델도 불완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이때 학생들이 스스로 알아내는 건 더더욱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0페이지. 80페이지 가시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문제가 조금 시험 문제가 확장된다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80페이지에 이제 매미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여기 80페이지 아래에 점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매미의 입장에서 이제 본문에서 그 매미의 주기에 관련해서 이제 쭉 나온다 한 다음에 매미의 입장에서 출현 주기가 어떨 때 천적을 피하기 유리할지 위의 활동을 참고하여 써보세요 하면은, 매미의 출현 주기상 천적과 만나는 횟수가 적을 때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유리한데, 결국 어떨 때 출현 주기가 소수이면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하여 천적을 만나는 횟수를 줄일 수 있다.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소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어떤 소수의 도입 부분으로서 본문에 실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81페이지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또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자기평가, 동료평가, 관찰평가가 있는데, 평가 기준 예시 1번 문제 해결. 매미의 사항을 고려하며 수학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는가. 이거는 문제 해결 3번 수학적 모델링이에요. 이건 이제 적어 두시면 나중에 보기 좋겠죠. 추론, 올바르게 추론하였는가. 바로 추론 2번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의사소통,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글로 표현하였는가? 의사소통 1번입니다. 즉 관련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교과 역량하고. 태도 및 실천, 호기심과 자신감을 갖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동기유발과 관련된 태도 및 실천 2번입니다. 요거 나올 때마다 제가 뭐 몇 번에 속했는지 얘기를 다 드릴 테니까 한번 집에서 43, 44페이지 보시면서 한번 연관 지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 밑에도 있죠? 81페이지 맨 밑에. 문제 해결 81페이지 맨 밑에 윷놀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이거 1번이죠. 문제 해결 1번. 폴리아의 문제 해결 4단계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산 과정을 생각하고 더 나은 방법, 바로 창의융합 2번. 다음 세 번째 의사소통 2번, 3번이 다 들어있어요.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면서 타인의 생각 이해죠. 3번.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함께 토의했는가? 2번이죠. 2, 3번이 다 들어있어요. 태도 및 실천,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태도 및 실천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적어 두시면 이제 요거 관련해서 이제 나중에 살펴보고, 아, 이 관련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네, 프린트 1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10페이지. 자, 번호만 적어 두시면 돼요. 1번, 2번, 3번. 뭐 이거 번호만 적어 두시면 나중에 43, 44페이지 이렇게 이제 넘겨가면서 복습하시면 되겠죠. 여기 1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2018학년도에서는 그 기존하고 다르게 상당히 인상적인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보시면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과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에 그냥 그거를 적으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과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을 암기하는 건 그냥 기본이고, 이건 기본이고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더하기 3과 이제 양의 기호 3, 그지? 양의 3과 음의 2를 빼는 그 내용이 계산하는 방법을 그림과 함께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샘돌 모델 그림 표현까지 알고 계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지도 방법, 귀납적 외사법을 썼으면 됐던 문제였죠. 니은에 해당하는 수학 문제를 하나 제시하시고, 만약에 이게 곱셈으로 나왔다면은 레일바이크 모델도 됐을 텐데, 일단 덧셈과 뺄셈으로 나왔으니까 귀납적 외사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사칙 계산 2의 2학년산 문제 뭐냐? 적으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 이상, 그래서 이제 1, 2월 달에 평가 방법 유의사항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다 얘기를 했었죠. 제가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린트로만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유형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실제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하고
그다음에 형식비력의 원리에 따른 귀납적 의사법 얘기하고 니은에 해당하는 수학 문제로 연산 정의하고 요거 구하시오. 이런 문제 제시하는 거. 이것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평가 방법이 유의사항에서 걸리는 제한된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한다면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거 싹 다 다뤘습니다. 이 평가 방법의 유의사항에서는. 그래서 다음 주에 프린트 보면서 스스로 공부를 해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5학년도도 보죠. 2015학년도에서는 유한소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내는 것을 다루지 않는다.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는 구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라서 중2 때 다룰 겁니다. 이걸 1로 표현하는 것을 다루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학생들이 극한의 개념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거를 적었어야 맞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보시면 내용 자체를 묻는 문제가 아니었고 이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데 조금 더 나아간다면 교과서 내용과 관련된 추론하는 유형의 문제를 서술하도록 하도록 출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 이제 그 교구를 가지고 한 다음에 이것이 뭘 나타내느냐 시그마 K 세제곱에 대한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일반화된 표현도 출제가 됐었어요.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교과서에 뭐 교구나 그림이 나온 다음에 이것이 도대체 수학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이런 걸 나오는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및 지도서도 충분히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81페이지에는 81페이지로 11페이지죠. 물론 관련된 건 81페이지하고 관련이 있어요. 제가 이거 평가 기준 예시를 왜 계속 수학교과 영역 뭐랑 관련이 돼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게 이번에 나왔어요. 이거 작년에도 이거 다 제가 구분해 드렸거든요. 근데 실제로 2019학년도 논수령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의사소통 관련해서 기억 이 내용을 적으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는 논수령에 나왔지만 우리가 서술형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전공 항목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충분히 출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12페이지에 보시면 작성 방법 보면 폴리아의 문제 해결 이론에 근거하여 이렇게 반성 단계에서 그러니까 폴리아의 문제 해결 이론 관련해서 이렇게 출제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학교과 역량 중 하나인 태도 및 실천, 문제 해결, 추론 이런 등등에 대한 적절한 평가 기준 하나를 제시하고 이 평가 기준이 적절한 이유를 제시할 것 이런 식으로 출제가 충분히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했지만 요 81페이지에 평가 기준 예시가 딱 나오면 각각 수학교과 역량 뭐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다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타임으로 적합할 것 같고 진짜 지도서 내용, 본 내용은 한 타임 있다가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